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챕터 8 기타 청구 및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그 다음에 성명,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그러니까 잘못 기입한 거죠. 잘못 기입한 거구나,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다시 돌려받고 싶을 때, 그렇게 청구를 할 때,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취인이 주소나 성명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잘못 기재했다거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요청하는 걸 말합니다. 요청. 기재 내용을, 그러니까 주소나 성명, 이름을 잘못 썼다든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환 청구인데, 이런 것들은 송달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사람한테 뭔가 요구하려고 보냈다라든지, 증빙 자료를 이제 보내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뭐 고소가 취하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낼 이유가 없다, 이미 끝났다, 근데 이미 우편은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처리 요령을 보시게 되면은 청구의 수리 여부 검토. 일단은 이제 이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미 배달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되는지는 아닌지, 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달된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는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고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수수료로는 이제 발송 준비 완료정, 즉 보내기 전입니다. 보내기 전에는 취급 수수료가 당연히 없겠죠. 자, 다음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입니다. 우편 집중국을 좀 보시면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우편 집중국은 이제 뭐 많습니다. 동서울이라든지 뭐 의정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기 이전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각각의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서울 집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구나 동대문구, 강동구 등등등 이런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정부 지역, 그 다음에 뭐 고양 지역, 서쪽이죠. 의정부 지역은 뭐 북쪽이고, 이렇게 각각의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각각 관할 지역으로. 그 다음에 뭐 자국 배달부는 집배원이 출국 이전. 이럴 때는 그러니까 발송 준비는 한 겁니다. 발송 준비는 한 거기 때문에 통상 규격 요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환 청구 우편물의 통수 기준. 통수라는 것은 몇 통이냐. 내가 10통 보냈다라고 한다면 10통에 대한 그 요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냈기 때문에 손을 떠난 겁니다. 손을 떠났기 때문에 팩스 우편의 기본 요금인데, 팩스 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우체국과 우체국인가, 아니면은 우체국과 뭐 개인이라든지 개인이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우편물의 처리인데, 우편물의 처리는 이제 그 주소 성명 등을 잘못 기입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변경을 해준다라는 거죠. 6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잘못했을 때는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선 두 줄. 빨간 선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빨간 선들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빨간 선이 아니라 검은 선 두 줄이고,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긋고 그 밑에다가 새로운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편물의 반환 같은 경우는 뭐 접수 우체국의 발송 준비 완료 전 또는 자국 배달 전인 경우에는 뭐 땡월 땡일 해가지고 교부 필요하고 적고 통신 일부인을 찍어 처리하고 뭐 등등등 발송인에게 반송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가 일전에 그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하고 사본, 그러니까 등본이죠. 등본은 이제 두부를 반환 청구 사유하고 교부 내역 등을 적어가지고 사본을 청부해 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이미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였거나 배달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정도 좀 적어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우체국 보관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보통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지 못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 교부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송달되는 우편물로서 배달 우체국의 창구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우편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체국,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관 교부지.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그쪽으로 송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요령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갈 때는 일단은 보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 청구에서 우편물을 보관하다가 정당한 수취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관하다가 정당한 수취인이 나타나면 교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관국 변경 청구나 배달 청구가 있을 때는 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청구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 보관 교부지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 이런 누가 담당을 하느냐 이런 것들 사실 시험에 가장 나오는 포인트고,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정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창조부 과학부 장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살짝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누가 담당하는 것인지, 누가 관할하는 건지, 누가 하는 것들인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하고, 다만 보관 교부지는 사람이 미리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으로 배달 요청했을 때는 그곳에 배달한다. 그곳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인데 그 사서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영화에서도 사실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이 아니라 우체국 내에 그 자기 일정 공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우편을 다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죠. 옛날 영화 보면 뭐 볼륨을 높여라,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사서함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 사서함도 그 우체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자 보시면 뭐 개요 보시면 거기 한 3줄 정도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편 사서함이란 설치된 우편함을 이용해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직접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우편물을 수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정기적으로 이게 아니라 수시로. 자, 수시로 동그라미 해주시고,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관계 있다라고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 없이 체크해 주시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부서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교부 및 제작 설비를 증납하는데, 증구라는 게 뭐냐면은 징수라는 것과 증구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요 용어 자체를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냥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증구라는 것은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징수라는 것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걷어들이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징구라는 것은 요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구를 하고 증납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는 지원부서에다가 계약 통보 및 열세 등을 제작 요청하고, 그다음에 발착 특수 및 집배부서에다가는 계약 통보를 합니다.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원부서에서는 열쇠 등을 제작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서는 다시 열쇠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열쇠를 받으면은 이제 그 공간 안에서 그 우편물을 이제 넣게 되면은 뭐 수시로 가가지고 열쇠를 열어갖고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용계약을 보시면 뭐 신청서 접수에서 처음이죠.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는 거고, 자 보시게 되면 신분증, 신청서,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한 인감표 2매를 우체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표 2매. 인감표라는 것은 이제 본인을 증명하는 거죠. 본인을 증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2매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뭐 인감표 등을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서명으로. 그러니까 까다롭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인감은 떼야 되는데 서명은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까다롭지는 않고.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순으로 우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그러니까 그 사서함에 이제 제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우선적으로. 근데 뭐 텅텅 폈다. 그러면 뭐 하루에 몇 통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인 이상 공동을 사용할 수 없다. 줄쳐주시고 2인 이상.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서. 그 다음에 사선관리 표함에 꼭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과 사서함을 주소,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 사서함 사용 중인 그 본인이 그 거주하는 데가 어딘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딘지 등을 확인할 그런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챕터 9 우편 물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편물의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우편물의 처리 과정.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근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6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기출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칸 채우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발접, 소정, 채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게 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팁을 드리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이런 과정으로 가겠지. 그래서 만약에 빈칸이 있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발송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체국에 직접을 가서 접수를 하고 아니면은 우체통에 넣죠. 우체통에 넣고 그러게 되면 이제 접수를 받게 되고 소인을 합니다. 소인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날짜 도장이라는 말로 좀 바뀌었는데 그 찍는 겁니다. 언제 들어왔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수집이라는 것은 그 집배원 분들이 그 우체통에 가서 물건을 이제 그 우편물을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소인 한번 더 찍고 체결을 합니다. 체결.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접수 받고 그다음에 소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편지 봉투에 보시면은 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도장. 뭐 날짜 언제라고.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기출문제 살짝 보신다라고 하면은 65페이지 기출문제 보시면 기억에 당연히 소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인. 도장이 없습니다. 소인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결 하고 나서 이제 운송을 합니다. 운송. 그래서 어디다 보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중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 각각의 이제 지역을 맡고 있는 뭐 동서울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등등등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분을 하고 다시 또 세부적으로 이제 보내겠죠. 세부적으로 보내고 각각 이제 뭐 강동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또 이제 구분을 해서 배달을 하고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뭐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따로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 번에 정리해서 보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65페이지에 있는 거는 보시게 되면은 그 잘 모르시더라도 상황만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빈칸 채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빈칸 채우기는. 자,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65페이지에 우편물의 발송 보시겠습니다. 자, 우편물의 발송을 보시게 되면은 발송 도착 구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된 운송편으로 발송한다.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특급 우편물, 보통 등기 우편물, 일반 우편물. 특급 우편물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당일 특급, 그다음에 2길 오전 특급, 그다음에 2길 특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통 등기 우편물. 이런 것들도 빨리 보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우편물에 비해서는. 일반 우편물은 아무래도 비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느리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 시 운송 확인서를 운전자와 확인하고 수수한 후에 발송한다. 그러니까 어떤 우편물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됐습니다 라고 해서 떠나는 거죠. 보내기 위해서. 자, 다음 일반 우편물이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을 체결한 운송 용기는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두 번째,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해서 우편 상자에 담는다. 다만 우편물 양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 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한다. 자, 국명표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적겠습니다. 뭐 우편 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접수 국명 아니면 우편 물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분 정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들이 되는지가 적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편물 양이 적으면은 국명표를 혼재한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를.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표는 혼재 표시한다라는 거. 혼재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혼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 취급 우편물 보시게 되면은 자, 뭐 특수 취급 우편물을 운송 용기에 체결할 때에는 책임자나
지정하는 자가 입회해서 뭐 송달증을 생성하고 수량을 맞춰본 뒤 발송한다. 그 다음에 뭐 전산으로 보낸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급 우편물 중 당일, 그 다음에 2일 오전, 그 다음에는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한다. 왜냐면은 이제 왜 사용해야 되냐면은 다른 것들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빨리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금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자,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 자, 섞이지 않게 해야겠죠? 섞이지 않게 운송용기에 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에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소포,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용 우편물 순으로 담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업을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개 우편물이라는 것은 딴 쪽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쳐가는 겁니다. 이 차가 딴 데로 보내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보내고 일반 소포는 가장 안쪽에 집어넣은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은 무거운 것은 아래쪽으로, 뭐 가벼운 것은 망가지는 것은 위로,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다음 보시게 되면은, 자, 우편물의 운송의 우선순위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는 국내 특급 우편물,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당일 특급이랑 2길 오전 특급 같은 경우는 그 고시가 돼 있습니다. 어디가 가능하다. 대신 이제 2길 특급 같은 경우는 모든 우체국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고시돼 있지 않습니다. 요건 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EMS 우편물 이런 것들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순위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2길 특급, 그 다음에 등기 소포, 보통 등기, 국제 항공 우편물. 3순위는 제일 싼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편, 배로 가는 겁니다. 배로. 자, 이런 것들은 뭐 구분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가. 근데 뭐 당일 특급이라든지 특급이다, EMS다, 당연히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빨리 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3순위는 싼 것들, 요금이 싼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늦게 가고. 그럼 구분이 어렵지는 않고, 사실 중요하지만 구분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의 종류에는 지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운송이 있고, 정기 운송, 그 다음에 임시 운송이 있고, 세 번째는 특별 운송이 있는데, 67페이지를 보시면 정기 운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운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한 우편물을 그 운송 방법 지정서에 의해서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행되는 운송이다. 운송 구간, 수수국, 수수 시각, 톤수 등이 지정되어 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 뭐 정기적으로 여기 보내고 이런 물건은, 이런 무게는, 이런 크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그 운송 방법 지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시 운송은 뭐 물량에 따라서 임시로 보내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명절이 가까우면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시 운송을 써가지고 그 외적으로, 정기 운송관 외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운송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폭주, 그 다음에 교통의 장애 등을 있을 때 전세 차량, 뭐 선박, 항공기 등으로 특별 운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시 운송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폭주할 때, 자, 이런 것도 명절과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우편물의 배달이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 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배달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집배의 정의.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표시된 수취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 집배입니다. 보내는 거. 뭐 정의 자체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제가 집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배라는 것 자체의 뜻은 좀 아셔야겠죠. 자, 우편물의 배달 흐름도입니다. 배달 흐름도. 아까 보신 걸로 보면은 그 우편물의 처리 과정이 있는데, 그 이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것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집배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집중국에서 그 배달술로 구분해서 배달국 집배원이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반송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취인에는 이제 집배원분들이 배달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번지 내에 하는 거고, 등기 같은 경우는 직접 주는 거죠. 직접. 이거 아마 해보신 적 다 있을 겁니다. 이거 등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의 경우는 이렇게 우체통에 집어넣는 거고, 등기 같은 경우는 수령인한테 직접,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건 돌아가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일반과 등기 같은 것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배달의 일반 원칙을 좀 보시겠습니다. 배달의 일반 원칙. 자, 보시면은 특별히 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두 번째 같은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1인에게 배달한다는 것은 뭐 특별히 누가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나에게 보내는 겁니다. 둘 중 한 명입니다. 대신 아무나, 그러니까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명한테. 자, 그 다음에 뭐 사서 하면 되고, 뭐 됐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뭐 기준도 비슷합니다. 근데 첫 번째 거 좀 보시면 시 소재지 이상 총괄 우체국에서 보통 우편물의 배달은 도착한 날순으로 구분하고 다음 날에 배달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그 다음 날에 배달한다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기타 집배국에서는 보통 우편물 배달, 오전 도착분은 순로 구분하여 순으로 구분해서 당일 배달한다. 그 다음에 오후 도착분은 도착 당일 순으로 구분해서 다음날 배달한다. 뭐 별량이 많아서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배달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능할 때 보내겠다 이런 겁니다. 가능할 때.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가능할 때 보낸다는 겁니다. 뭐 특히 이 C 같은 경우는 배달할 수 없으면 다음날 하겠다. 근데 실제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 다음날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제가 예전에 그 송달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달 기준이 일반적으로 3일 이내로 가는 건데 3일 이내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문제되는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능하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배달의 우선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1순위로는 기록 취급 우편물, 국제 항공 우편물, 2순위로는 보통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이외의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지금 책에서도 이제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그 이외의 우편물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이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뭐 기록 취급이나 국제항공 우편물, 보통 통상 우편물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 그 다음에 잔량이 있을 때는 다음 편에 우선 배달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능하다면 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날짜가 무조건 보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배달의 특례를 좀 보시면 좀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배달의 특례가. 그 배달의 특례를 보시면은 이제 사실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넣기에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체크하면서 가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좀 약간 오버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끊고 가시겠습니다.